나는 조선 명종 18년에 강릉 초당리에서 태어났어. 내 고향 강릉은 예부터 태백산맥의 전기를 받아 큰 인물을 많이 내기로 유명했고 내 동생 허균도 강릉에서 태어난 걸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었어. 내 아버지 허엽은 화담 서경덕과 퇴계 이황의 제자였어. 청렴 결백한 학자로 대사원까지 지내셨지. 첫째 오라버니 허성은 이조판서까지 지낸 학자였고 둘째 오라버니 허봉은 탁월한 문장가였으며 내 동생 허균은 훗날 역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만 좌찬성까지 지낸 천재 혁명가였어. 허균은 평생 나를 두고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며 자신은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곤 했어. 저 말이 틀린 건 아닌 게 사실 나는 7세 때 이미 신동 소리를 들었거든. 내가 7살 꼬꼬마였던 그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신선들이 사는 달나라 궁전인 광안전에 초대를 받은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신선들이 머물 누각인 배곡루가 완공되기 직전이었어. 마룻대를 올리는 상냥식이 막 시작되려는 참인데 신선 중 하나가 내게 상냥문을 적어달라고 했어.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고 그러다 잠에서 깨어났어. 눈을 뜨자마자 나는 즉시 내용을 기억해 종이에 옮긴 후 광안전 배곡루 상냥문이라는 제목을 지었어. 그러고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었던 아버지와 두 오라버니에게 보여드렸지. 그랬더니 구름 위에서 신선이 노래하는 소리 같다는 거야. 이 글은 점차 입소문을 타며 멀리 퍼졌고 훗날 중국에까지 이르러 그들의 입에 오르내렸어. 아버지는 내가 지은 시를 읽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어. 이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안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도 남았을 터인데 하필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니 저 재주가 장차 고생의 씨앗이 되겠구나 하며 한숨을 짓곤 하셨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자가 사내보다 탁월하면 어떤 고초를 겪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학문과 시를 배우도록 허락하셨어. 두 오라버니도 매일 격려하셨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당시에는 딸에게 글조차 가르치지 않았거든. 여자의 재주 없음은 오히려 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직 집안일에 종사하는 것만이 여자의 미덕이던 시절이니까. 삼종 지도와 같은 여성 차별적 관습 속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가사 노동을 충실히 수행하기만을 바라던 시대에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내게 학문과 예술을 배울 수 있게 하셨지. 내 동생 허균은 내 천재성에 대해 자부심을 표하며 나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록해 두기도 했어. 내 시가 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건 다 동생 허균 덕분이야. 나를 특별히 아끼셨던 허봉 오라버니는 중국에 사절로 다녀오면서 간신히 구한 두보 시집을 내게 보내시며 이런 편지까지 쓰셨지. 이 시집을 책 상자에 보물처럼 간직한 지 몇 해가 지났다. 이제 너에게 주니 한번 읽어보아라. 내가 권하는 깊은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두보의 소리가 누이의 손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허봉 오라버니는 자신의 친후였던 이달을 나의 스승으로 추천해주기도 하셨어. 내 동생 허균과 함께 시를 익힐 기회를 준 거야. 이달 선생님은 조선 초기 유명한 학자인 이첨의 후손인데 모친이 기녀였어. 학문적 재주가 탁월하여 시의 천재라고 불렸지만 서울의 신분이라 사회로부터 늘 냉대를 받으셨지. 과거를 치를 수 없어서 장래를 포기하고 여기저기 떠돌았고 평생 시를 지으며 사신 분이야. 서울 출신 이달과 명문가 집안인 우리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우리 집안이 그만큼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다는 뜻이야. 나도 그분을 존경했는데 특히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반항의식, 세속의 예의범절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자존심이 좋았어. 그분의 반골적 기질이 내 안에 끼를 일깨웠다고 할 수 있지. 내 동생 허균도 그런 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시절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래서였을까. 이내 불행이 찾아왔어. 결혼이라는 굴레가 내 삶의 행로를 비틀기 시작한 거야. 나한테도 이상형이 있었어. 당나라 말기의 정치인이자 시인인 두목. 벼슬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호방하고 강직했으며 예술적으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지. 나한테 사내의 사회적 지위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공직자 스타일의 선비보다 나는 두목처럼 이 세상을 호탕하게 비판할 줄 알고 야망이 큰 사람이 좋았어. 훗날의 얘기지만 이승에서 남편 김성립과 헤어지고 저승에서 두목을 따르고 싶다 라는 시를 쓸 정도로 두목을 정말 좋아했는데 안타깝게도 내게는 그런 사내를 만날 운이 없었어. 장차 남편이 될 김성립과의 혼담이 오고 간 건 15이 되었을 무렵이었어. 한참 사랑을 꿈꿀 나이였지. 이때만 해도 여자는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던 시절이었지만 나는 다른 여염집 처녀들과 달랐어. 감정에 솔직했고 호감이 생긴다면 사내보다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어. 매일 나만의 난군을 그리며 설레어 오는 마음을 숨김없이 시로 표현하고는 했거든. 물 건너 님에게 꽃을 따서 던지고는 행여나 누가 봤을까 한나절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는 했었는데 그런데 난군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첫날 밤을 지내야 하고
함께하기 싫어도 평생 그와 살아야 한다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나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시집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어. 신랑감을 우리 집에 초청해 주시면 제가 몰래 훔쳐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시집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 내 신랑감은 내가 선택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아버지는 내 간청을 받아주지 않으셨어. 나한테는 조신하게 있으라고 경고하시고는 예비 신랑 김성립의 얼굴을 보러 가신 거야.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잖아. 나한테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김성립의 집 안방에서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남자 노비가 불쑥 들어와 자연스럽게 아버지 등 뒤에 섰어. 김성립의 집안 사람들은 그가 내 아버지의 수행원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지만 아버지는 뭔가 수상하다며 뒤돌아보셨어. 그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 남장을 한 내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이야. 남자 노비인 척하고 김성립의 얼굴을 훔쳐보는 나를 올려보시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지. 하긴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긴 해. 양반집 규수가 남장 차림으로 예비시댁을 사전 답사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것도 대담하게 안방까지 난입했다는 게 소문나면 얼마나 망신이겠어. 결국 아버지는 화를 사긴 채 겨우겨우 대화를 마치고 그 집을 나오셨어. 이 일로 나는 거의 머리를 깎일 뻔했지. 나는 김성립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딘지 모르게 시시한 남편감이었어. 외모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지만 아버지는 김성립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 전형적인 엄친아 스타일의 모범적인 청년이었으니까. 마음이 똑바르고 언행에 과장도 없고 항상 독서로 수양할 줄 아는 청년이라고 칭찬하셨지. 결국 혼인을 결정하셨고 김성립을 사위로 받아들이셨어. 나보다 한 살 연상이었던 남편 김성립은 안동 김씨 명문가의 아들이었어. 6대째 연속으로 과거 시험 급제자를 배출한 집안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였어.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급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혼인데도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외박하거나 나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거든. 내 동생 허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공부만 할 뿐 실제로는 경전이나 역사도 제대로 모른다. 하지만 이건 허균이 21세에 급제한 천재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 자기 기준으로 보니 눈에 차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내 동생 허균보다 둔재였던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 혹평받을 정도의 위인은 아니었어. 탁월하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야. 이건 훗날의 얘긴데 내 남편은 내가 죽고 1년 뒤 28세에 급제했어. 당시 과거 합격자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이니까 결코 모자랐다고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매번 낙방하고 있었어. 6대째 과거에 합격했다는 집안의 전통을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 나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여지없이 집을 떠나버렸어. 나는 매일 시어머니 눈치나 보고 사는데 친구들과 공부한다는 핑계로 며칠씩 외박하는 남편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따라갔던 여종이 내게 달려왔어. 남편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대. 김성립이 기생집에서 놀고 있다. 저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여종이 나한테 일러 바친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거든. 저 낭설은 분명 내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친구들이 작당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맛있는 안주를 마련하고 술을 담은 병에 시 한 구절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어. 난공께서는 다른 마음 없으신데 같이 공부한다는 이는 어찌된 사람이길래 이간질하는가. 이때만 해도 나는 남편을 믿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에 대한 기대도 접지 않고 있었던 거야. 황금으로 만든 놀이개를 길 떠나시는 님에게 드리오니 정표로 달아주세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새 여인에게는 달아주지 마세요라는 시를 쓰기도 했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 과거 공부를 위해 독서당에 머물 때마다 남편의 친구들은 내 시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놀렸어. 이런 시를 짓는 아내를 두고 공부가 손에 잡히느냐, 혹은 자네 아내가 자네보다 100배는 낫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서 면박을 줬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며칠이나 외박한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시를 쓰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여자로서 그를 아는 것이 도리어 화근이라며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는 게 다 내 탓이라며 얼마나 역정을 내던지. 그래서였을까? 신혼 초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벼랑간 기생집을 드나들었어. 나보다 딴 여자의 품이 좋아서 기생집을 드나들었던 건 아닐 거야. 타고나길 목석 같아서 여자를 좋아하는 성품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기생집을 전전했던 이유는 여자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여자한테 대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 집에서는 내 기계에 눌려 기를 펴지 못했지만 밖에서는 자신을 우러러봐주는 기생들에게 위안을 얻었던 거지.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당시에는 기생들조차 내시를 외우고 다녔는데 술자리에서 기생이 내시를 읊을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거든.
열등감이 폭발했던 거지. 이러니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의 눈에 내가 얼마나 꼴사납고 미웠겠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내 길을 눌러버리려고 작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당시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였는데 그때만 해도 영남은 외구의 침입 우려가 크고 해결해야 할 송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난도 높은 지역이었거든. 이미 지병이 있던 터라 경무의 몸이 많이 상하신 거야. 결국 사직하고 한양으로 돌아오다가 상주에서 돌아가셨어. 객사하신 거지. 유교 사회에서는 수종정침, 즉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쳤어. 반대로 집 밖에서 죽는 객사는 조상에게 죄를 짓거나 무언가 부정한 기운이 끼어 발생한 불길한 죽음으로 여겨졌지. 아버지는 동인의 영수였기에 적이 많았어. 덕이 부족해 길 위에서 죽었다는 비아냥이 시댁인 안동 김씨 가문의 귀에도 들어간 거야.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부정탄 며느리라면서 나를 면전에서 힐난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객사도 시어머니의 독설도 이후 나를 찾아올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모든 것이었던 두 아이마저 내 품을 떠나가 버렸거든. 때 아닌 역병에 딸이 먼저 떠났고 이듬해에는 그 어린 아들마저 비명에 떠나보내야 했어. 광릉 땅 언덕에 나란히 무덤 두 개를 세우고 술잔을 붓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밤마다 무덤가에서 남매의 영혼이 노니는 모습이 어른거렸고 아이들이 날 부르는 소리가 매일 찾아왔어. 이 충격에 나는 내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유산하고 말았지. 아버지가 객사하더니 이제는 자식들까지 잡아먹는다며 시어머니가 나를 냉대했고 남편은 부정탄다는 말로 자식 잃은 내 슬픔을 외면한 채 과거 공부를 핑계로 계속 밖으로만 나돌았어. 그런데 불행은 끝나지 않았어. 어머니가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돌아오시다가 돌아가셨고 나를 가장 아껴주시던 허봉 오라버니마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거든. 동인의 선봉이 되어 서인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던 오라버니가 율곡이를 직무상 과실로 탄핵하다가 선조의 미움을 사서 유배된 거야. 이듬해 풀려났으나 정치의 뜻을 버리고 방랑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술병이 나서 돌아가셨어. 허봉 오라버니마저 객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어.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 여자인 내가 사내인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만 나돌던 옹졸한 남편, 자식 잡아먹은 부정탄 며느리라며 같은 여자였으면서도 매일 나를 비난하던 시어머니, 저들의 옹졸한 질투와 학대의 틈바구니에서 나는 그저 내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리웠어.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니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렸어. 어서 죽어 자식들을 끌어안고 헐헐 날고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신선세계를 떠도는데 부용꽃 27송이가 지는 모습을 봤어. 커다란 부용꽃 27송이가 모가지를 떨구며 툭툭 떨어지는데 달빛 아래 서리가 차갑게 빛나는 거야. 이때 직감했지. 27세가 되는 해에 나의 목숨도 이 더러운 생도 끝이 날이라는 것을. 저 꿈을 꾼 지 며칠 후 나는 아무 병도 없었지만 다가올 나의 죽음을 준비했어. 몸을 정결히 씻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 그런 다음 몸종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가 쓴 시를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했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예언한 대로 곧바로 숨을 거두었어. 시어머니의 혀차는 소리와 함께 내 작품은 전부 불태워졌고 그게 내가 느낀 유일한 온기였어. 안동 김씨 집안 사람들에게 내 죽음은 희소식이었을 거야.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기생집이나 전전하던 남편은 내가 사망하자마자 과거에 급제했지. 재혼도 했고 물론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전장에 참여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고 이에 대한 공로로 충신 반열에 들었어. 남편의 의무는 저버렸을지언정 백성이자 사대부로서 할 일은 다 한 거야. 다만 궁금하기는 해. 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새로 얻은 며느리를 원망했을까?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헌한 설원이 살았던 시절은 여성에게 무척이나 가혹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식적인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린 시절의 이름인 아명이나 내실에서 부를 이름을 지어주곤 했지만 집안 담장을 넘는 순간 이름 대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라는 관계적 호칭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족보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갈수록 족보에는 딸의 이름 대신 사위의 이름이 올라갔으며 여자는 그저 어느 가문의 딸로만, 예를 들면 양천 허씨로만 기록될 뿐이었어요. 오히려 신분이 낮은 상민이나 천민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세금을 걷거나 노비 문서를 관리할 때 식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양반과 여인은 바깥 세상과 철저히 격리되어 살았기에 국가나 사회가 이름을 알 필요도 기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교적 내외의 법도가
여성을 이름 없는 유령으로 만든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품마저 다 태워버렸으니 허난설원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허난설원의 동생 허균이 그녀의 작품을 되살렸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작을 모으고 기억을 되살려 작품을 복구한 다음 난설헌집이라는 문집으로 엮었습니다. 이후 허균은 당시 문단의 거물이었던 유성룡에게 보내어 난설헌집 발문을 부탁합니다. 이에 유성룡은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하다. 허씨 집안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어찌 일이 많단 말인가. 잘 간수하여 보물로 간직하고 반드시 전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허균은 누이의 문집을 곧바로 발간하지 못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허균은 홀어머니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 피난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갓 출생한 아들을 모두 잃고 말았죠. 이런 이유로 허난설원의 문집은 그녀가 떠난 지 19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세상으로 나옵니다. 한국 문학사 최초의 여성 전문 시집의 출간이었습니다. 이 시집의 명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광해군을 왕으로 책봉하는 조서를 가지고 온 명나라 사신들이 모두 허난설원의 시집을 얻고 싶어 할 정도였어요. 지금도 중국의 수많은 문헌 속에서 허난설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중 문화교류의 역사 가운데 허난설원의 시보다 더 사랑받은 한국의 문학작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 사대부들은 허난설원을 매우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쓸 리 없으니 허난설원의 동생 허균이 쓴 위작이라고 하거나 중국의 시작품을 표절했다는 식으로요. 이런 억지 논리가 통하지 않자 추잡하게도 허난설원의 덕행과 사람됨의 문제를 제기했죠. 예를 들어 당대 최고의 진보적 실학자였던 홍대용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인이 언문을 배워 편지나 쓸 수 있으면 되지 학문을 배우고 또 시를 지어 명성을 얻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 시간에 차라리 바느질하고 자식이나 잘 키우는 것이 여성의 일이다. 여자는 시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 지복유서를 쓴 이수광은 김성립의 처 난설원 허씨가 평생 금슬이 좋지 않아서 원망이 많았으며 덜어는 남편이 있음에도 사내를 그리워하는 방탕한 시를 쓰기도 했다고 악평하기도 했습니다. 허난설원의 시에 대한 조선 사대부들의 비판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허난설원이 여성이라는 지점에 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이름과 호를 가졌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여성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비난했으며 남편을 원망하며 새 사랑을 갈구하니 음탕하고 방탕하다고 했죠. 허균은 누이 난설원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요절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가신 나의 누이는 어질고 문장이 좋았으나 그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또 두 아이를 잃고 한을 안고 돌아가셨다. 늘 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 책 먼지의 멜랑콜리아였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